네, 반갑습니다. 오늘 노인복지론 8주차 소득보장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건강보장 이야기할 때도 잠시 이야기했는데 소득보장은 좀 내용이 많습니다. 많고 아마 처음 보장론 들은 친구들은 조금 그래도 내용 익숙한 내용이 많을 건데, 아마 이걸 이 내용을 보장 계열을 처음 보거나 소득보장 내용을 처음 보거나, 물론 법제론에 조금 다루기는 다뤘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내용을 처음 보거나 아니면 그 개념에 대해서 잘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오늘 할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고, 실제 제가 중간고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시험을 좀 내요. 기말고사 할 때 이런 계산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좀 그 보장 관련된 내용에서 계산하는 것도 꽤 나와서 어렵진 않아요. 다 산수인데, 수학도 아니고 산수인데 또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런 내용, 그리고 원체 보장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험, 연금 관련 보험이 이제 국민연금도 있고,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있고, 그 다음에 기초연금, 있죠? 한 4-5가지 좀 이상 되니까, 그것을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보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 이슈도 좀 논의해보고, 앞으로의 어떤 전망도 이제 기사 내용도 좀 많이 봐야 돼서, 사실 이걸 한 강에 다 하기 좀 무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1, 2 나누어서 아마 좀 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소득보장 내용 1을 하고, 다음 주에 소득보장 내용 2를 할까 해요. 오늘은 아마 가장 기본적인 국민연금이랑 그 다음에 이제 기초연금 2개를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특수직연금이죠. 이제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흔히 말해서 3연금이라고, 그 특수직 3연금인데 그런 3가지 영역의 연금을 이야기하고 논의하면서 좀 이슈 조금 체크해보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보통 대면 수업에서도 이제 이 보장 내용이나 이런 거는 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그때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나마 좀 사회보장론을 듣고 온 친구들은 아마 보장론에서 거의 다 이걸 한 번은 봤을 거예요. 왜냐면 그 보장론의 가장 이슈 중에 가장 키는 이제 연금 계열이거든요. 물론 이제 건강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사실 건강이랑 연금 2개가 가장 큰 이슈인데, 이 2개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좀 보고 온 친구들이 있으면 좀 쉬운데, 사실 이제 보장론이 필수 과목이 아니라 선택 과목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들어온 친구도 꽤 있어요. 그리고 관심 없는 친구들은 이게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어쩌면 보장노인 안 듣고 온 친구들은 이 과목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물론 제가 노인 복지를 전공한 학자긴 하지만 이 소득보장 영역은 좀 달라요. 노인 복지 영역 안에서도. 그러니까 보장 영역을 따로 연구를 하세요. 많은 연구자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복지만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경제학이라든지 어떤 정책학에서, 행정학에서도 이 보장을 따로 하시기 때문에 그쪽 전문가가 아니면 이 명확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물론 이거는 학부 수준을 넘어서 이제 석사, 박사 이상의 수준에서 이야기 다 하는 담론이고, 학부 수준에서는 오늘 제가 하는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그 다음에 아마 교과서에서는 이 보장 내용을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큰 틀만 나올 거예요. 큰 틀만 나오고 세부적인 내용을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 교과서 나올 때 이미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건강보장도 그렇고 소득보장도 그렇고, 보장이라고 이름 붙인 것들의 거의 대부분은 매년 달라져요. 수치가 달라지든 금액이 달라지든 어떤 영역이 계속 달라집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아마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건데, 이런 복지에서의 소득 보장 영역은 교과서에 넣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큰 골자만 넣고 세부적인 내용이나 중요한 이슈 같은 것들은 그때그때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매년 바꾸기 때문에 혹시나 이쪽 영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매년 이걸 우리가 체크업 한다고 하죠.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거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노인복지론을 하면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좋은 것 하나는, 수업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거 PPT를 만들면서 다시 매년 또 보거든요. 수업을 안 했으면 사실 제가 보장 영역하는 걸 연구하는 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걸 놓치겠죠. 근데 제가 수업을 해서 매년 이걸 보장이나 건강보장이나 소득보장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올해는 이만큼 바뀌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면서 제가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저한테 좀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도 좋겠지만. 자, 오늘 좀 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노년기 경제활동 이야기를 좀 할게요. 노년기 경제활동 이야기가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보통 지금 자료가 보면 노년 실태조사 이제 17년 자료인데, 보통 실태조사가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져요. 14년, 이게 보건사회연구원, 세종에 있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하는 건데, 14년에 한 번, 17년에 한 번, 그 다음에 20년에, 올해 한 번 할 것 같긴 한데, 사실 올해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올해 코로나 때문에, 과연 이런 실태조사 같은 게 이루어질까라고 했을 때, 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우리가 보통 실태조사 이런 거 하면 거의 다 대면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잘하면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합니다. 뭐 지금 활자는 제가 체크 안 해서 모르겠는데, 못한다면 21년에 해서 나오겠죠. 보통 이제 실태조사가 17년에 하면 그 결과가 18년쯤에 나와요. 1년 정도 미뤄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2020년 실태조사를 했으면 내년에 나왔겠는데,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문득 해요. 보면 이제 뭐 가구소득 쭉쭉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개인소득 보면 한 연간 소득이 연봉 한 1100 정도예요. 그 중에서 공적 이전 소득이 3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1000만 원을 계산했을 때 한 360 정도가 이제 공적 이전 소득. 여기서 공적 이전 소득이라는 것은 이제 중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합이 100이 아니에요. 연금, 기초연금, 그 다음에 기타 공적연금을 이렇게, 왜냐면 이제 뭐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뭐 같이 받고 뭐 이렇게 뭐 좀 있어요. 뭐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노인들의 개인소득에서 공적 이적 소득, 이제 연금, 국가에서 받는 것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돼 있죠. 그리고 개인소득이 전체 가구소득의 절반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런 지수, 이런 통계치를 보면서 느끼는 게, 노인분들이 기본적으로 연봉이 1000만원, 한 달에 100만원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죠? 한 달에 100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노인들이 빈곤에 있구나 라는 거. 그죠? 100만원이면 사실 최저소득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빈곤에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요거 오늘 또 펜을 들었어요. 이제 거의 많은 노인들이 빈곤에 있고, 제가 아마 우울 뭐 이런 거 할 때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빈곤에 놓여 있고, 그래서 이 빈곤, 만약에 이 공적 이전 소득이 없다고 쳐봐. 한 3,400원 빼봐요. 여기 6,700밖에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분들을 지금 굉장히 지탱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계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개인소득에서, 가구소득에서 절반밖에 안 되니까 뭐 여러 가지도 오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이 굉장히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뭐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득 보정이 중요한가, 특히 빈곤 노인에게 얼마나 소득 보정이 중요한가를 지금 이야기해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보통 국민연금의 이제 특징이 있는데, 뭐 요거가 보시고 밑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적어 놨으니까 요거 좀 이야기를 할게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적용 대상을 보면, 국민연금 적용 대상은 이제 이런 사람들은 안 돼요. 누구? 공무원. 보통 우리 지금 행정학과 친구들도 좀 많고 하니까 보면 공무원 되고 싶은 친구들 많죠. 그러면 공무원 연금 같은 거.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보통 이제 사립학교 교직원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초중고등학교도 보면, 이렇게 국립이 있고 사립이 있잖아요.
보통 초등학교는 사립보다는 국립이 많은 것 같고 중고등학교가 아마 사립이 많죠. 거기에 일하시는 선생님들, 교직원들이 보통 이제 그리고 우리 학교 옆에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대, 부경대, 해양대를 제외한 이게 다죠. 저 모르겠어요. 그 다음은 그 부산 무슨 그 대학 있죠. 2년제 대학이 있죠. 그 대학도 아마 국립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어쨌든 그 대학을 제외한 부산에 한 15, 6개 정도 대학이 한 다 사립대죠. 그러면 그때 거기 계시는 선생님들이랑 교직원들이 여기 들은 게 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나 가족들 중에 한 명이 혹은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어요. 군인. 그래서 군인이라는 것은 사관, 부사관, 준사관. 이 정도는 여러분 아시죠? 사관, 부사관, 여기 있는 준사관. 이 정도는 좀 아셔야 돼요. 이 사관이라는 게 흔히 말해서 소위 사관학교 나온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그 다음에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이렇게 포스타까지. 그 다음에 부사관은 건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병사가 아닌 하사, 뭐 중사, 상사, 원사 뭐 이렇게 올라가고 요 사이에 이제 부사관에서 보통 한 중사나 상사쯤 돼서 준위를 다해요. 이거 일종의 기술직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사관에 준한다고 해서 준사관이라고 불러요. 그죠? 이게 군대용에서는 준자가 있어요. 원스타가 준장이죠. 준장. 투스타부터 소장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군인 이야기할 때 군인연금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보통 이제 국민연금에 보면 사업장 가입자랑 지역 가입자 뭐 이렇게 있어요. 사업장 가입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고용주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상시 고용한 사업장 10임의 근로자와 그 다음에 사용자, 고용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또 사업장 가입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역 가입자라는 것은 그런 어떤 기업, 흔히 말해서 직장이 아니라 이제 뭐 자영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득 건강보장할 때도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그런 분들, 내가 자영업이라든지 아니면 특수직 고용자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누가 있지? 특수직 고용직 그 골프장 캐디, 그 다음에 보험을 파시는 분들, 그 다음에 덤프트럭 운전기사들, 뭐 이런 특수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마 이제 뭐 지역가입자 뭐 이렇게 형태로 들어갈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아무튼 요렇게 돼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자, 특징을 한번 볼게요. 국민연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들을 제외한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으로 강제성입니다. 이거는 뭐 안 들고 싶어서 안 들은다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눈치가 좀 오죠.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들은 가입을 임의 가입을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입을 하진 않습니다. 내가 임의적으로 가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가입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부로 돼 있으면 부부 중에 한 명이 돼 있으면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이렇게 강제성을 띠냐?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연금 보험들은 사회보험은 대부분 강제 가입을 시킵니다. 왜? 강제 가입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가입을 회피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굳이 내가 이걸 가입할 필요가 없죠. 왜? 이게 일종의 나중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정 부분에서는 돈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는 손해가 일어난다는 거죠. 가입을 할수록. 그리고 내가 돈이 너무 많아. 굳이 내가 이걸 안 들어도 노후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럼 내가 이걸 굳이 왜 가입할까?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안 들면 안 들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회 문제, 이게 노후 빈곤층이 많이 확대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소득 재분배가 일어나지 않으면 노후 빈곤층이 확대되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조세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조세로. 그러니 조세로 하게 되면 이 소득 재분배율이 더 커지잖아요. 그쵸? 이 연금보다는 조세를 하는 게 소득 분배율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에 소득이 많은 사람도
국민연금을 드는 것이 사실은 더 좋다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이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조세 자체가 더 올라가지고 어떤 분배율이 더 큰, 그러니까 조세랑 보험 중에는 조세가 소득 재분배율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조세로 하는 것보다는 보험으로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전 국민이 국민연금을 드는 것이 다 유리해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또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한 사람은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이렇게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중 부담도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들고 소득이 적어도 소득이 평균 소득보다 낮다 하더라도 강제로 가입해서 자신의 어떤 노후를 책임지게끔 하는 이유가 있죠. 자, 소득부 재분배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소득 재분배는 두 가지 형태로 일어납니다. 먼저 세대 내 재분배와 그 다음에 뒷부분에 이야기할 세대 간 재분배의 두 가지 형태로 일어나요. 먼저 세대 내 재분배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고소득층에서 이제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제 이전되어 가는 거죠. 보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그 기초 산식을 뭐 잠시 볼 건데, 예전에 저는 이제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이 산식 가지고 뭐 논의도 하고 뭐 풀고 막 이랬는데, 여러분 한데 학부 수준에서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민 전체, 가입자 전체의 평균 소득보다 자신이 낮기 때문에 내가 낸 보험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돼 있어요. 구조상 그래요. 반면 고소득층 경우에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자신보다 낮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금 혜택이 적습니다. 적어요. 그럼에도 이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고소득층한테도 유리하다는 거죠.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세금 이야기만 하더라도 당연한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여러분들이 하나의 뭔가 세금으로 생각하는 건 굉장히 좀 잘못된 거예요. 국민연금을 마치 세금처럼 생각한다? 그건 정말 좀 잘못된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특히 이게 평균 소득이 220 얼마 정도쯤 돼요. 그럼 220 얼마면 얼마냐 이게 한 220으로 곱할까? 한 220 곱하기 한 12로 때리면 한 2600이에요. 연봉이 한 2600 정도쯤 수준 좀 나오거든요. 조금 더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내 연봉이 이 정도쯤 안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조건 유리해요. 정말 무조건. 예, 일단은 내가 연봉이 그 정도 안 돼. 딱 보고 내 연봉이 대충 한 2000 초중반쯤 되네? 그러면 무조건 유리해요.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마치 이걸 세금처럼 생각하고 연금, 국민연금 이거 들어가지고 뭐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또 막 어떤 막 고민을 하시잖아요. 내가 이거 막 나중에 이거 못 받는 거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유지되는 한 못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찾아볼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마치 연금이 적립식이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이제 기금 고갈 이야기도 좀 뒷부분에 좀 할 건데 언젠가는 기금이 고갈될 거예요. 이건 명확합니다. 기금은 언젠가 고갈돼요. 그럼 기금이 고갈되는 것과 내가 연금 부은 걸 못 받냐,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쉽게 말해서 조금 복잡한 이야기는 복잡한 건 아닌데, 연금 내는 방식이, 이게 사회보험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적립식이고요. 하나는 부가식이에요. 보통 적립식은 국민연금이 이제 보통 이렇게 적립식이고, 뭐 뒷부분에 나오는 뭐 다른 유의 보험들도 이제 연금이라고 이름 붙인 건 거의 다 대부분 이런 적립식 방법을 씁니다. 예. 특히 국민연금은 참고로 전 세계 4대 연금 중에 하나예요. 엄청 큽니다, 돈이. 여러 가지 이 적립을 하게 되면 장점은 있어요. 뒷부분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우리가 건보라든지 건강보험이란, 특히 대표적으로 건강보험이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부가식이에요. 그러니까 부가식이란 말은 내가 1년 다 썼다가 써가지고 그걸 엠빵 해가지고 뭐 내년에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립식은 내 통장에다가 쌓이는 거고, 쌓였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 주는 거고, 부가식은
그냥 올해 다 쓰고 나서 다시 거두는 거예요. 다 쓰고 다시 거두고.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고갈이 되면 이게 이렇게 바뀌어요. 언젠가는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갖고 있으면 좋은 효과가 여러 가지 있어요. 특히 주식 시장이라든지 지금같이 어떤 주식이 어떤 뭐 폭락장, 그렇죠? 폭락장이 됐을 때 어떤 사이드카 같은 경우 이렇게 동원되었을 때 이렇게 주식 시장에서 연기금이 투자돼 가지고 이렇게 뭐 주식을 뭐 방어하고 뭐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국가가 적립식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없다 손치더라도 내가 이걸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이거 그냥 이렇게 돌리면 돼요. 그냥 쉽게 아주 쿨하게 이걸로 가면 됩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면 된다고. 이렇게 부가식으로 바꾸면 돼요. 부가식으로 바꾸더라도 예,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면 홈페이지에 명확히 딱 적혀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하겠다. 부가식을 바꿔서라도 국가가 유진해는 한 준다. 라고 명확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신문에서 자꾸 이런 이야기 나오죠. 막 국민연금이 언제 고갈되네 막 사람들 겁줘서 그럼 항상 이제 그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막 갑자기 어떤 보험회사 막 광고가 나온다든지 뭐 어떤 보험회사의 어떤 막 이런 게 막 같이 나와요. 그게 사보험을 이렇게 들라고 일종의 이게 흔히 말해서 광고를 하는 거죠. 그런 기사를 통해서. 그 보면 고갈 이야기 이후에 다른 이야기 안 나와요. 고갈 이후에 부가식으로 바꾸는 어떤 이야기라든지 그런 자세한 과정 같은 거는 사실 기사에 잘 안 나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이 뭐 메이저 신문에서 고갈 이야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가식 이야기 왜 안 나와? 요즘 조금 나와요. 조금 나오는데 예전에 몇 년 전에는 아예 부가식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아. 너무 답답한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 입장으로는. 아니 이게 내가 못 받는 게 아닌데.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엄마 아버지도 막 그랬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도 그 국민연금 넣으면 막 못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막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여러분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이 못 받을 쯤 되면 나라 망했어요. 네. 여러분 이거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나라 망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죠? 예,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신문에 나온다고 해서 그게 거짓말 아니지만 진실을 다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일정 부분을 요만큼만 쉽게 말해서 요만큼만 이야기하고 나머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신문에서 이 부분도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 이야기 안 해. 마치 여기가 진실이냐 다 이야기가 끝나. 보고 있는 사람은 이게 반갑다고 끝이죠. 그거 아니라고. 이만큼 남아있는데 뒷이야기가 드라마 시리즈 16부작 중에서 12부하고 나머지 4부가 사실 더 중요한데 클라이막스인데 기승전까지 하고 결 이야기 안 했는데 끝나. 그러면 여기 끝난 줄 알잖아.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네, 좀 이야기 길었네. 자, 세대 간 재분배도 있죠. 세대 간 재분배. 세대 간 재분배는 뭐다? 미래 세대가 지금 현 세대를 위해서 이게 제도를 소득 재분배를 하는 기능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특히나 이제 전 세대, 우리 전 세대가 흔히 말해서 낀 세대라고 부르게 하고 이중 부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노후도 안 됐지만 자식 부양과 노부 부모 부양을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시작 라인에서 되게 좀 취약했어요. 뭐 그때 국가의 어떤 수준도 그랬고 개인의 어떤 소득 수준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완화하기 위해서 낮은 보험료, 높은 급여 체계로 진행되었고 이게 점점점 보험료가 소득 대체율을 낮추면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연금 보면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동소이한 구조를 좀 보여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현상은 아니에요. 자, 이게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은 9% 정도를 잡아요. 이 이야기 조금 할게요. 9%도 조금 이상한 안이 좀 많아요. 9% 정도를 잡고 사입장가는 사용자가 사장님이 4.5%, 근로자가 4.5%, 한 9% 정도. 지역가입자는 혼자서 9%를 냅니다. 그 다음에 이 최저액은 31만원, 최고액은 486만원인데 여기 내가 이쯤에 다시 나오죠? 이건가? 내가 어디다 줘놨지? 이거 맞지? 486만원. 이게 최고액이고, 최저액이 31만원이에요. 매년 조금씩 인상됩니다. 요거 좀 보시면 알겠고, 제가, 요거,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요런 거 컨트롤 C에서 사실 이제 보시면 한눈에 보는 국민연금에서 이제 기본 내용이에요. 이제 2019년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약 736조 정도가 있어요. 736조 정도가 있고 적립금 추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기금 수익률 5%, 정말 5%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이게 2018년에 마이너스 떨어졌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게 왜 떨어졌나 싶어서 찾아봤거든요. 이게 나중에 한번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그래서 이게 혹시 이제 홍춘욱 박사님이라고 잠깐만 여기 보면 베스트셀러 책 작년에 베스트셀러 중에 돈의 역사가 있어요. 50대 사건으로 본 돈의 역사 홍춘호 박사님이 계세요. 이거 굉장히 책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사서 한번 봤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제가 뭐 책을 이거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박사님이 유튜브에서 이 연기금 내용에 대해서 잠시 좀 이야기를 하셨던 걸 제가 조금, 잠시 좀 볼게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화 영어 여러 번 해봤는데 튜터분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지난해 갑자기 나빠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지난해 수익률이 마이너스 0.9%,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부진한 성과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같은 기간에 일본 국민연금인 GPIF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7%, 더 나쁘죠. 그리고 네덜란드 국민연금, 사실 이 얘기는 공무원연금에 속하는 연금인데요. 아무튼 여기 ABP는 마이너스 2.3%, 그리고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 캘퍼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5%의 부진한 성과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의 국민연금을 비롯한 전 세계 연기금들의 수익률이 부진한 거에 대해서 비판도 있고, 또 우리나라 국민연금 이렇게 못한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 석유기금이 세계 5대 연기금 중에 하나인데 빠졌죠. 아직 데이터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수익률은 상당히 나빴을 겁니다. 왜 그런가? 지난번 책에서 제가 잠깐 설명했었지만 노르웨이 석유기금은 전체 자산의 70%를 주식에 투자하는 상당히 공격적인 성향의 운용을 하고 있다는 거 잊으시지 않으셨죠? 그러다 보니 전 세계 주가지수가 마이너스 10% 이상, 또 신흥국 시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7% 정도의 부진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난해 노르웨이 석유기금 수익률은 상당히 나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석유기금은 안정적인 운용으로 상당히 그 평가를 높게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손실이 났냐? 그 이유가 밑에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좀 볼게요. 제가 왜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이게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잠시 봤었던 이러한 지수, 이건가? 이게 마이너스로 떨어졌던 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2018년에 전반적으로 세계 전체 어떤 주식 경기나 이런 게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이나 거의 기금에 보면 굉장히 많은 자산을 이런 적립금을 주식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뭐 다른 데도 투자를 하지만 전체 세계 어떤 경제 수준이나 어떤 주식이나 이런 것이 막 하향되고 떨어지고 하면 이게 자동적으로 같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흔히 말하는 세계 4대, 5대 연금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연금의 어떤 실적을 낮은 걸 보고 이게 별로 이렇게 올해는 안 좋네, 현재 수익률이 막 떨어지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 말고 둘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건 뭐 있을까 물으면 사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뭐죠? 아주 특정 은행이나 특정 펀드나 이런 게 뭐 10몇 프로 오른 것도 있겠죠. 근데 그걸 전체 10년, 20년 성과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88년부터 19년까지 누계 수익률이 5% 이상이에요. 여러분 은행 가서서 5%짜리 적금 보셨어요? 거의 못 보셨죠? 거의 막 2%, 3%밖에, 그것도 괜찮은 거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꽤나 잘 운영을 해왔다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나요. 아까 그 홍춘호 박사님 그 내용에서 보면 알겠지만 4대 그 연금 중에서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제일 적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잘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전 세계 다른 4대 5대 기금은 막 더 훨씬 떨어졌는데 일본 더 떨어졌는데 우리는 그만큼 선방했다는 거죠. 마이너스를. 우리가 그렇게 봐야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봐야지 그냥 마이너스네 안 좋네라고 보는 건 굉장히 바보 같은 짓입니다. 예.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신문이나 이런 것을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크게 보고 넓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상한액 하향액이 연도별로 쭉 왔고 지금 2019년 2020년 6월까지 최대 486만원 그 이상 내면 더 이상 그 연금을 내지 않아요. 똑같이 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한액은 31만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민연금을 계산해서 나가겠죠. 소득에 따라서. 자, 이제 이런 연금이 있는데 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그냥 몇 개만 좀 단순하게 해놓은 거고 볼게요. 종류가 많아요. 급여액이 쭉 있어요. 노령연금, 장애연금, 뭐 유정연금, 뭐 반환 일시금 등등이 있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게 뭐가 뭐고 이게 어떻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예. 급여의 종류 뭐 있죠. 그 다음에 급여 뭐 이해하기 조금 하기도 좀 복잡한데 제가 이제 석사 때는 제가 이제 석사를 2007년에 들어가서 이제 보장론 처음 들었을 때 막 이거 가지고 뭐 계산하고 막 논의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쉽게 볼게요. 이제 P1 여기 P라는 게 가입 월수예요. 월수고 여기 월수로 곱해지죠. 그 다음에 88년도부터 98년도까지는 상수 2.4, 1.8, 1.5 점점점 이렇게 떨어졌죠. 2028 1.2 이렇게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아주 간단한 산수예요. 내가 2 곱하기 10 하면 얼마야? 20이죠. 이거 1.8 곱하기 10 하면 얼마지? 18이겠네. 그죠? 맞죠? 그럼 1.5는 15. 1.2는 12죠. 이렇게 그럼 내가 받는 금액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상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상수가 얼마에 따라서 내가 받는 금액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소득 대출이 한 70% 정도 됐었어요. 70%. 그러다가 이렇게 지금은 40%까지 이를 떨어집니다. 이제 40%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게 조금 제가 뒷부분에 이야기하겠지만 문 대통령의 어떤 정책 공약 사항 중에 하나가 이것을 40이 아니라 다시 50% 수준으로 복귀하자라는 게 어떤 문 대통령 공약이었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뒷부분 제가 좀 자료 찾아서 붙여 넣었는데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그렇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학부 수준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A 값이라는 게 이제 그 여기 어딨냐 이 A 값 적어 놓은 게 소득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 보면 3년간 평균 월 소득이거든요. 그 소득을 평균한 거예요. 그랬을 때 전체 소득자죠. 전체 소득자의 평균 값을 했을 때 90년에는 얼마야? 37만 원인데 이제는 19년에는 244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어떤 그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자의 어떤 평균 전체 평균이 한 24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때는 한 37만 원이었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소득이 인플레가 되어 왔다는 거죠. 어려운 건 아니고 여러분들 이걸 좀 한번 쭉쭉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소득 대체율을 이야기를 할게요. 소득 대체율을 이야기하는데 원래 이제 2000 하다가 27년까지 하고 28년 이후엔 40%까지 낮추도록 했는데 이제 문 대통령 공약이 이걸 다시 50% 올린다라고 이렇게 막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도입되는 당시엔 70% 되었다가 여러 가지 이슈 그 다음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IMF 시기에 뭐 한번 개혁하고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때 다시 한번 개혁해서 낮추고 뭐 이렇게 가는 방향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40%쯤 되다 보니까 40%란 말이 뭐 이게 여러분 잘 안 와닿죠?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한 100만 원을 받아.
소득 대체율이 70%면 내가 은퇴 후에 70만원 받는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서 괜찮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30% 정도는 뭐 안 쓰면 되지. 근데 내가 100만원 받다가 내가 은퇴할 때쯤 되니까 40만원 받는 거예요. 이게 소득 대체율 40%의 그냥 기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만 받다가 40만원 받으면 버틸 수 있을라나? 이 이야기를 지금 국가가 지금 묻는 거예요. 우리가 좀 묻는 거라고.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내가 자산이 많아서 여러가지 뭐 투자를 잘해서라든지 아니면 집을 사는데 집이 뭐 잘 돼가지고 매력이 오르거나 뭐 이러신 분들은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혹은 뭐 자식이 없어서 딱히 뭐 이것만 받아도 나는 40만원 받아도 먹고 살만해.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이 40%의 소득 대체율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게 실질 대체율과 좀 또 달라요. 실질 대체율에 또 달라서 어쨌든 이렇게 갔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 좀 나와요. 이게 보면 현행을 유지하게 되면 한 소득 대체율의 40% 현재 보험료를 9%를 잡았을 때 여기가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가 이제 기금 소진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러면 얼추 어느 정도 가냐? 이게 실질 대체율이고 한 57년쯤 고갈된다고 봅니다. 그럼 57년에 고갈되면 이때쯤 부가식으로 바뀌겠죠. 근데 이제 노후소득 강화안 1안, 2안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1안, 2안 했을 때 보통 이걸 12% 올리는 거. 소득 대체율은 45%하고 13% 올려서 50% 하고 요게 어떤 안이랬을 때 물론 그렇게 했을 때는 한 47년 요경에 한 10년 정도 더 빨리 연금이 기금이 소진된다라고 해요. 제가 이거 기사를 잠시만요. 기사를 보시면 이게 아마 중앙일보일 거예요. 중앙일보 뭐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쳐보시면 이런 안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이 좀 나옵니다. 물론 이게 아직 확정은 아닌 건 맞는 것 같고요. 글쎄요, 뭐가 더 괜찮을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보험료를 현재 수준으로 해서 기금 고가 시점을 10년 이상 늦추는 것도 분명히 장점이 있을 거고, 혹은 보험료를 높여서 동시에 소득 대체율을 높임으로써 여기 보면 이제 실질 대체율이 이제 좀 올라가죠. 한 25%까지 올라가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국민의 어떤 노후의 보장을 또 높이는 게 좋은 건가? 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는 정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일장일단이 있어서 사실 국가의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왜 모른다는 게 뭐가 더 좋은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한번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좀 고민하는 게 아닌가. 어쩌면 또 다른 방법이 나올 수 있겠죠. 뭐 보험료를 더 올려가지고 소득도 보장하고 고가 시점도 더 늦추는 그런 방식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논의된 것은 한 이 정도인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또 다 찾아보세요. 보시면 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보냐 했을 때 여기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전체 가입하면 40년 정도인데 사실 40년 가입하기 좀 어려워요. 40년 가입한다는 말은 내가 25살 때 일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40년 하면 65살이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25살에 가입을 잘 안 하죠. 요즘 같은 보면 얼추 뭐 30에 취업해도 빠르잖아. 30에 취업해가지고 30년 풀로 일해도 거의 뭐 65세까지 진짜 어떻게든 일한다 하더라도 깨끗해봤자 한 30년? 35년? 이렇게밖에 보통 요게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요 범위가 제일 많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요 범위 사이가. 그랬을 때, 평균 소득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오래됐지만, 한 1년 됐지만, 자료가. 내가 이 정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뭐 300만원 받는 사람도 이 정도 받는 거예요. 생각보다 적죠. 내가 달에 300만원 받는데 실제적으로 내 연금은 70만원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 물가 상승률을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얼추 이 정도 좀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게 만약에 소득 대체율을 5% 정도 올린다고 가정하면 66만 원이 아니라 74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린다 치더라도 크지가 않죠. 예, 크지가 않아요. 그러면 사실상 내가 뭐 이 정도 받는 사람이 그래도 한 절반은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 이게 50%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50%까지 올라가야 되고 거기 그러면 보험료율이 지금보다 훨씬 올라갈 겁니다. 훨씬. 그러면 이게 쌍방향 다 실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 지금 9%에서 보면 직장가입자가 고용자가 4.5% 지금 노동자가 4.5% 내잖아요. 그쵸? 이 9%대인데 만약에 이거를 뭐 진짜 막말로 소득 대체율을 최소한 뭐 50% 이상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 9%가 몇 프로 올라갈지 몰라. 그래서 뭐 이거 진짜 막말로 한 20%까지 치자. 과연 이게 10% 낼까요? 낼까? 여러분들 10% 그냥 뭐 노동자 입장에서는 괜찮아. 뭐 10% 내니까. 근데 과연 고용자가 이 10%를 낼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뭐가 비슷하냐면 우리가 지금 알바 보면 최저임금이 올랐죠. 최저임금 오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알바 시장에서 전체 양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막 제가 자주 가는 식당도 원래 3명, 4명 쓰다가 엊그저께 지난주 가니까 키오스크가 다 바뀌었어요. 알바생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10%씩 오르면 이게 거의 2배 이상 오른다는 뜻이잖아요. 당연히 전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 오르는 순간 지금보다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예. 왜 이미 우리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최저임금이 증가해서 특히나 이제 뭐 여러 가지 물론 이게 알바나 다른 게 좀 다르다고 하지만 그 경제적인 지수를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이게 이렇게 되었을 때 고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부담이 온다고요. 그래서 이게 적절한가? 이게 20% 이렇게 막 무작정 이렇게 9%를 막 20% 올려가지고 올리는 게 가능한가 했을 때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쉽게 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예. 뭐 노동자 몇만 명의 어떤 급여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뭐 한두 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보험 체계라든지 세금 체계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뭘 하나 조금씩 바꾼다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이 보장 체계는 여러분 조금씩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이게 과연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올라갔을 때 갑자기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일자리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보면 어쨌든 이런 연금이 세금 효과를 일으킨다면 세금이 증가함으로 따라서 경제학 원론을 보시면 안 돼요. 맨큐라든지 이런 책을 보시면 세금이 올라가게 되면 그 여파로 전체 어떤 공급과 소비가 여기서 노동시장을만 보더라도 공급과 소비가 전체 양이 줄어드는 효과가 일어나요. 예,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경제학 원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여기 이런 국민연금에도 함께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 연금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연금 올리면 되지 그냥 보험료 올려가지고 쭉쭉 하면 되지 않냐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고 나서의 그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것을 예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는 흔히 말해서 정치랑 경제랑 노동자 다 모여가지고 되게 고민하고 논의도 하고 이래서 조금씩 하는 거지 단순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더 복잡한 거는 아마 사회보장을 하시는 연구자들께서 뭐 논문에 이런 거 더 자세히 써놨을 거예요. 아마 이런 거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국민연금에서 이제 노령연금 이렇게 받는 수를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제일 많은 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10년에서 29년 사이가 제일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10년에서 19년 사이. 요 사이가 제일 많네요. 요 부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한 요 정도 20년 이상 가입자는 생각보다 좀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20년 이상 가입자는 여기 생각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안 그래도 지금 자체가 적은데 안 그래도 지금 받는 돈도 적은데 거의 이 수준이면 거의 20년 미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20년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 있다는 거죠. 20년 미만이 이쯤이잖아. 이쯤이에요. 받는 돈이. 돈으로 쳐볼까? 거의 뭐 여기 있어요. 거의 좀 이쯤에 있겠죠. 어머.
지금 거의 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의 돈. 예. 얼마 안 되죠. 예. 대부분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 이게, 이러니까. 여기 없고, 이러니까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굉장히 빈곤해요. 사적 이전 소득도 굉장히 높잖아요. 자식한테 주는 것도 굉장히 많았고. 2019년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했을 때 제일 많이 받으신 분 한 200만원 받는다는데, 이게 보니까 거의 한 25년인가 부으셨더라고. 25년 붓고 뭐 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25년 했다는 게 60대 받는 게 아니라 65세 더 늘어가지고 이거 받고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거의 이만큼 못 받아요. 없어요. 이렇게 많이 받으신 분들이.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률 여기에 뭐 했던 거 요거 나중에 좀 찾아보시면 돼요. 물가 상승률 기준이 별로 안 올라서 작년에 이제 별로 안 올랐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뭐 최저임금 여파도 있었을 거고 뭐 등등등 있습니다. 뭐 제가 얼추 기본적인 내용을 이렇게 쭉 봤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다 이 내용이 있어요. 국민연금 내용 특징, 보험료 납부, 가입 신고, 뭐 사업장, 사업자, 가입자 전반적인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사이트 국민연금 사이트 들어가셔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것도 뭐 괜찮긴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보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제가 계속 듭니다. 예, 아시겠죠? 그냥 그거 보고 됐네 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요 사이트 들어가셔서 보시는 게 좋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빨리 딴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내용이 많아요. 두 번째 기초연금 좀 할게요. 국민연금. 물 좀 마시고. 이 소득보장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건 전부 다 보험인데 기초연금만 부조예요. 이게 이름이 연금이지 실제 연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부조입니다. 네, 우리가 가장 생각하는 쉬운 부조 중에 하나가 국민기초생활보장, 그죠? 국기초라고 부르는 그것도 부조고 기초연금도 가장 대표적인 부조예요. 물론 이제 아동 영역에서도 부조도 지금 나타나고 있죠. 뭐 흔히 말해 뭐 수당 이름 붙은 건 다 부조의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기초연금이고 기초연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 전체 복지 그 세금 예산을 보면 전체 복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기초연금이 가장 커요. 제가 지금 작년까지 그 금액을 알고 있었는데 올해 바뀌어가지고 안 찾아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모르는데 우리나라 전체 복지 영역에서 기초연금보다 큰 사업은 없어요. 금액으로 따졌을 때 가장 큽니다.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어떤 사업도 기초연금보다, 그러니까 연금 빼고 뭐 건강보험이나 이런 금 빼고 그거는 이제 보험으로 치니까 그거 빼고 세금을 투자하는 보조금 들어가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보조금 비율이 아마 8대2인가 그럴 건데, 그러니까 국가가 8 주고 지자체가 2를 하고 광역시나 기초가 다시 2에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가장 커요. 나중에 혹시 이제 예산안 이런 거 보실 기회가 있으면 보시면 돼요. 기초연금이 가장 크고 기초연금 제외 대상자면 이런 사람입니다. 이제 기초연금을 좀 볼게요. 이게 왜 이슈냐면 제가 이제 사이트 이렇게 다 올려놨어요. 다 올려놨고 요거를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자, 제가 그런 거다. 자,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고 누가 받고 얼마를 받고 어떻게 신청하냐 요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도 안내에 대한 요 기초 내용을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도자료도 있고 내용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요 내용을 좀 자세하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서 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기초연금 이야기를 2019년 기준으로 한 530만 명 정도의 어르신이 받는다고 합니다. 530만 명 어르신이 받고 두 번째는 보면 자, 기초연금액은 이제 이게 요거 말고 이건가?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
요거보다 이걸 뭘 설명을 먼저 해야 되나? 자, 입사에 설명하자. 자, 기초연금 매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라는 개념을 써요. 선정 기준액.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요 단독 그리고 부부예요. 내가 혼자 살거나 혹은 부부면 내가 쉽게 말해서 내 소득이 물론 이게 재산 포함되고 하지 말고 다시 알겠게요. 어쨌든 가장 심플하게 생각하면 내 소득이 이거 이상 넘으면 안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이번 달에 돈을 150만원 벌었어. 그럼 나는 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예. 물론 이게 단순하게 지금 이야기해 드리는 건데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근데 혼자 사는 노인입니다. 65세 노인인데 뭐 내가 돈을 몇 칸 받아요. 65세 노인인데 내가 150만원 돈을 벌었어요. 그럼 나는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랑 와이프, 나랑 뭐 남편이랑 살았는데 우리 합쳐서 한 240만원 벌었어요. 그러면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예, 그게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나도 기초연금 받아야 되겠다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못 받으신다. 엄마랑 합쳐서 230만원 넘게 버시기 때문에 못 받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버지가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이걸 전공하는 사람인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소득 인정액, 여기 보면 이 소득 인정액 선정 기준액이 있는데 이 소득 인정액으로 이제 선정 기준액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인정액이 이 금액을 넘으면 안 된다고. 이 이하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 다시 소득 인정액이랑은 소득 평가액과 나의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들어갑니다. 예. 자, 우리 좀 천천히 갈게요. 아까 똑같아요. 240. 그리고 이게 일반 수급자랑 저소득 수급자가 조금 달라요. 자, 요게 제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요거를 다시 빨간 거 했죠? 빨간 거 했으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자, 내 소득, 요걸 보고 할게요.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고, 다시 이 소득 평가액은 요렇게 얘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자. 안에 내용은 되게 복잡합니다.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고 쭉 있으면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 뭐라고 하는데 모르겠는데 여기에 소득 평가의 계산 사례가 있어요. 자, 월 평균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월 평균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국민연금을 30만 원씩 수급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뭐 직장에 가시거나 뭐 뭘 하시거나 모르지만 200만 원 벌어요. 그리고 내 국민연금도 3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때 잘 봐세요. 여기 0.7이잖아. 그죠? 0.7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먼저 기본 소득에서 기본 공제액인 96만원을 뺍니다.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내 200만원 벌면 일단 96만원을 기본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남아? 얼마 남아요? 200 빼기 96. 그러면 내가 104만원을 벌었다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104만원을 벌었다고 계산을 하고, 그쵸? 103을, 그리고 내가 연금을 30만원 벌잖아. 그럼 여기 3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리고 30%를 추가로 공제한다. 그래서 0.7을 곱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얼마를 벌든 말든 무조건 96만원을 빼요. 근데 이 96만원도 계속 올라요. 뭐, 작년에까지가 94만원인가? 또 매년 오릅니다. 뭐, 어쨌든 올라요. 아마, 최소 최소 소득이지 뭐 그것 때문에 오르는 그걸 있어요. 그래서 매년 올라요. 그래서 그거 오르고 나서도 다시 30%를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계산이 나옵니다. 부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 부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됐을 때 연금을 부부로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둘이 같이 받으신 분도 있고 뭐 하겠지만 그냥 보통 일반적인 가구에서는 부부로 나오기 때문에 부부 같은 경우에는 한 명한테만 30만원이 들어가요. 그쵸? 그러니까 부부에서도 이렇게 받았을 때 배우자가 150만원이고 배우자가 만약에 연금을 안 받는다 뭐 이렇게 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요 계산식. 예. 자, 내가 이거 계산을 해볼게요.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대도시에 사는 경우는 얼마고 뭐 얼마가 쭉쭉쭉쭉 많아요. 이게
잘 계산이 안 돼. 이거 내가 어떻게 계산하지 막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다 나와 있어요. 사이트에. 아니면 여기도 있어요. 여기는 복지로 해서 계산하는 거고, 앞에서는 똑같아요. 사이트는 얘나 똑같은데 그냥 이걸로 해볼게요. 자, 한번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단독 가구야. 그리고 대도시. 제가 어디 사는지 알죠? 대도시. 왜냐면 기본 공제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 대도시는 이게 대도시고, 중소도시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내가 대도시 산다고 치고, 내 근로소득이 아까 전에 200만원이라 그랬죠? 200만원이라 그랬고, 사업소득 없고, 뭐 다 없고, 아까 연금을 내가 30만원 받는다 그랬잖아. 이게 공적연금 이전 소득 30만원을 해요. 여기 보면, 국민연금 이렇게 있잖아요. 요게 30만원을 받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없다고 쳐요. 원래는 이제 뭐, 여기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야 되는데, 뭐, 없다고 쳐봅시다. 없다고 쳐보고, 다 없다고 쳐요. 그랬을 때 결과를 때려보면, 단순 참고예요. 조금 달라요. 아까 계산이랑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 얼추 하게 되면, 한 104만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아까 여기에 보시면 있을 때 한 102.8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뭐 계산 방법이 조금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조금 차이는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굳이 막 계산을 하면서 이것을 이건 얼마 할 필요는 없지만, 왜냐면 다 계산해 주니까 기본적으로. 그래도 그 메커니즘 자체는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해볼까? 내가 만약에 200만원 있고, 뭐 사업소득 없지만, 뭐 재산소득 뭐 있다고 칩시다. 뭐 한 10만원 받고.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을까? 뭐 건물 뭐 이런 거 있다고 치자. 뭐 건물이 100만원, 1000만원, 1억짜리 건물이 하나 있어요. 1억짜리 건물은 없으니까 한 2억짜리 건물 있다고 칩시다. 2억짜리 건물이 있어요. 토지도 내가 봤을 때 한 이 정도 좀 있는 것 같아. 그죠? 내가 내 대도시가 아니라 농촌이야. 농어촌. 뭐 있고, 선박도 내가 대충 이렇게 하나 있는 것 같아. 그죠? 일시 100만원, 1000만원, 1억짜리 뭐 이렇게 있어요. 자동차도 생업용이고 3000cc 이하짜리 한 2000만원 이렇게 하나 있다고 쳐요. 그 다음에 뭐 금융자산도 한 500만원 있어. 대출금은 없고 뭐 이렇게 있다고 진짜 결과를 때려봅시다. 그럼 알아서 자동적으로 쭈르르르르 하게 계산을 합니다. 그럼 소득 인정이 얼마 나오냐? 307만이 나와요. 안 돼요. 307만 나와서 이게 말자 단독 가구는 148만원 밖에 안 된다고. 이거 넘으면 안 된다고. 이게 307만 넘으니까 난 처음부터 안 되는 거야. 뭔가 좀 억울해. 다시 또 해볼까? 나도 왜 못 봤지? 나 사실 부부였지. 이러면서, 나 부부야. 그리고 내가 한 200만원을 벌고, 우리 와이프는 안 번다고 쳐요. 재산소득 없다, 진짜. 그 다음에, 건물, 주택. 그래, 이거는 벌고, 우리 토지 없어요. 우리 땅 없어. 항공기도, 이런 것도 없고, 다 없어. 차는 있는 것 같아. 차는 뭐 3000cc 이하, 2천만원짜리. 금융재산도 뭐 한 500만원 정도 있어요. 뭐, 우리 쓸 거 나머지는 없고. 뭐, 이게 평범한 가구잖아요. 평범한 할아버지, 할머니 하시는 분, 한 200만원 버시고, 뭐, 없어요, 사실. 뭐, 아무것도 없어, 뭐, 정도. 결과 볼까? 했을 때, 소득 인정에, 147만원 정도예요. 이 정도쯤 되면. 노인 부부니까 요거보다는 낫지. 근데 이게 만약에 아까처럼 노인 단독 가구 있어봐. 이게 단독 가구고 내가 200만원 벌고 내가 연금 30만원 받고 그냥 한 2억짜리 대충 집이 하나 있고 자동차 2천만원짜리 이게 막 생업용이 아니라 진짜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겨우 돼요. 아주 아마 받아도 엄청 작은 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기초연금을 받기가 이렇게 막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별렇게 많지도 않으세요. 그냥 한 달에 200 정도 보시고 연금 30만원 받고 그냥 건물이잖아. 내가 그냥 아파트 같은 거나 뭐 그냥 감정 때리면 한 2억 나오는 거예요. 그거 말고 통장에 5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2천만원짜리 다 하세요. 그냥 이게 갖고 있는 뭐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게 다라고. 이거 해도 겨우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기초연금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추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뭐 통장에 돈도 좀 있고 뭐 한 달에 좀 어느 정도 본다 싶으면 여러분 못 받는다 생각하시면 편해요. 네,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함부로 이게 잘 받지를 못합니다. 말 그대로 정말 빈곤을 부족이 때문에 이게 연금이 아니라 부족이 때문에 정말 이거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굉장히 낮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다 기초연금을 받는 게 아닌 걸 좀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럼 어느 정도 받냐라고 생각하셨을 때 이게 저소득층이랑 일반이랑 저소득 수급 좀 달라요. 보통 여기쯤이죠. 이제 개인 단독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저소득 수급자가 최대 많이 받았을 때 30만원 정도 받고 일반 수급자가 25만 4천원. 이게 좀 왜 다른 게 역진 현상을 막으려고 했던 건데 나중에 사이트 찾아보시면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부부 같은 경우에는 40만, 부부가 60만 주는 게 아니에요. 60만 받지 않습니다. 이게 부부 간액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부부가 받을 때는 30만원이 아니라 저소득도 24만원 받고 일반 가구도 최대 20만원 정도밖에 받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죠? 뭐 이 뒤 내용은 그냥 여러분 좀 모르셔도 돼요. 좀 약간 굳이 모르셔도 되는 내용이라서 그냥 이렇게 내용만 있다가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 수급자가 많이 받았을 때 한 최대 한 25만원, 부부일 때는 40만원 정도 받는다. 최대로 받았을 때. 예. 근데 아까처럼 제가 계산 때렸을 때 한 147만원 나온다. 아마 이쯤 받을 거예요. 한 2, 3만원 정도. 그죠? 한 3만원 못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기가 그렇게 수월하지 않다. 이건 말 그대로 빈곤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무엇이지 어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국민연금 뭐 그런 식의 개념은 좀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자, 제가 오늘 1시간 정도 이렇게 이야기 조금 해봤어요. 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이야기도 하고 뭐 논의도 하고 했는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자, 연금부터. 자, 연금. 우리나라 이제 가장 보편적인 소득 보장 체계, 이제 뭐 특수직을 빼고 국민연금하고 그 다음에 빈곤층 막기 위한 기초연금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노인들에게서 공적 이전 소득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왜? 빈곤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금을 하시지 않는 대부분들은 사업장 가입자로 들어가시고 몇 프로 낸다? 몇 프로? 9%, 4.5, 4.5씩, 9% 이제 내고 있다. 여러분 급여에. 그렇게 알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 국민연금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다? 강제가입이다. 왜? 빈곤을 막기 위해서. 노후의 빈곤을 막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없으면 조세를 해야 된다. 조세를 하게 되면 더 큰 부담이 안게 돼요. 그건 국가가 되었든 정권이 되었든, 예, 그런 걸 차원에서 연금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연금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연금 보험료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되고 최저액과 최고액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최고액과 최저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수정입니다. 그리고 연기금의 운영 내용이라든지 우리나라 연금이 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이 두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 조금 더 자세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역대 이렇게 연기금 이렇게 상한이 하한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급여 종류는 뭐 노령연금, 장애, 유족, 반환 일시금 등등이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조금 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 소득 대체율은 생각보다 좀 낮다. 처음에 70% 시작했지만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현재 40%대로 떨어져 있고, 이걸 50%로 옮기냐는 것은 굉장히 논의 중이다. 논의 중이고, 현재까지 40%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2028년 한 8년 정도 뒤면. 그때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어떤 대체율의 관점에서 여러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확정된 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찾아본 자료에 따라서 아직 확정된 자료는 없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언젠가는 고갈된다는 거. 57년이 됐든 47년이 됐든 지금 예상하기로는 고갈된다는 게 중요해요. 고갈이 된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두 번째, 고갈된다고 해서 못 받는 게 아니라고. 지금은 적립식이지만 고갈되면 부가식으로 바뀌었더라도 우리는 국가가 존재한다면 받아요. 그러니까 믿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지 말라고.
언론이나 이런 거에 속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소득 대체율이 뭐 변하면 변화됐을 때 증가하는 돈이 이 정도고, 실제 지금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정도 수준에서 받고 있다. 우리가 얼추 이 정도 수준이다. 이 이상도 없어요. 거의 이런 분들 잘 없어요. 많이 없다는 거죠. 그쵸? 소득 대체율을 봤을 때 없다는 거죠. 잘 거의 없어요. 생각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지금 얼마에 지금 주변에 몇 살에 지금 취업하는가. 진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5살, 4살 때 딱 졸업하고 들어가야지 30년 채워요. 겨우. 30년 채울 수 있나? 못 채우잖아. 지금 공무원을 때렸을 때 60 빼기 24. 아이고, 죄송. 60 빼기 24 정도면 36년 정도 하네. 공무원 거의 졸업하자마자 들어갔을 때 36년. 요 정도, 40년을 거의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물론 자영업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힘들 겁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어쨌든, 그리고, 현재, 여기 보시도록 아시죠? 지금, 여기 많이 없잖아. 거의 여기 뭉쳐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 여기서 노령연금은, 어딨지? 이거예요. 이거. 그냥 우리가 받는 이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옛날에 2008년에 처음에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말을 했고, 지금은 이런 말 안 쓰고 기초연금이라고 불러요. 그때 이 노령연금을 말했던 거기 때문에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냥 이런 말은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기초연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연금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 국민연금이 소득 대체율이 낮으니 빈곤율이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빈곤율을 막으려고 만든 게 기초연금. 그럼 당연히 기초연금은 재원이 어디겠어요? 재원이 뭘까? 보나마나 뭐 뻔하죠. 부조니까 이건 세금으로 메꾸는 거예요. 세금. 보조금을 합니다. 보조금. 8대2 겁니다. 국가가 8, 지자체가 2. 그리고 뭐 광역이랑 기초가 다시 뭐, 그러니까 그래서 부산시는 부산시, 구, 뭐 이게 이렇게 또 퍼센트가 있어요. 또 20% 다시 또 나눠요. 이게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정 교수님의 어떤 지방재정이나 아니면 뭐 사회복지행정론 수업을 들어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아마 알려드릴 거예요. 혹시나 교수님이 말씀 안 하시면 물어보세요. 교수님 기초연금 보조금 체계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물으면 교수님 되게 잘 알려주실 거예요. 다시 말하시면 제가 재정이나 이런 사회보장, 소득보장 전공자가 아니에요. 제가 노인복지하지만 노인복지가 분야가 엄청 넓잖아요. 저는 이거 전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 아셨으면 좋겠고. 기초연금은 그래서 부조예요. 세금으로 운영하는 부조고, 빈곤을 왜? 소득 대체율이 낮으니, 노인 빈곤이죠. 노인 빈곤이 올라가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나온 부조다.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요. 이제 또 나중에 기초연금, 그러면 또, 우리 연금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이름이 연금이지만 부조입니다. 예. 시험에 낼 거야. 하면 안 돼. 자, 그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이런 거 받으시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이분과 배우자까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예, 제외돼요. 못 받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기초연금에서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이 선정 기준액은 거의 매년 오르고 단독이나 노인부부 가구가 조금씩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초연금 이 기준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렸고, 제가 매년 이거 시험 쳤어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예, 이것만 계산했어요. 올려놓고 이거 얼마 하는지. 혹시나 우리가 만나서 시험 치게 된다면
거의 제가 또 내겠죠? 맨날 이거 숫자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외우라는 뜻은 아닌데, 여러분이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셔야지, 내가 나중에 노인이 되었거나 아니면 내 주변 분들이 노인이 계셨을 때 딱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해주셔야 돼요. 아, 딱 봐도 이건 못 받아, 그냥 받을 수가 없어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에 따라서 그러니까 얼추 100 빼는 거예요. 아, 저분이 한 연봉 한 300만원을 받아, 한 연금도 한 50만원 받아, 대충 빼버리면 200 곱하기 230에 0.7이면 딱 나오잖아요. 아, 이건 받을 가능성이 없다, 머릿속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이제 뭐 사회복 전담 공무원이 되든 복지사가 되든 아니면 뭐 다른 일반 공무원이 되든 주변 어르신들이나 뭐 사람들한테 이런 걸 설명해 드릴 때 기초연금 나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고 했을 때 말씀해 드리는 거죠. 아, 재산의 어떤 뭐 자동차 뭐 이런 걸 다 계산한다고. 그걸 계산했었을 때 선생님 인정액이 한 100, 얼추 한 150만원 정도, 여기 150만 맞지? 얼추 한 150만원 정도, 그 부부 계산했을 때 한 240만원 넘으시면 못 받으실 거예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뭐, 그러면 이걸, 그러면 가족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그런갑다 싶잖아요. 정 모르면 아까 사이트 들어가서 같이 넣어서 계산해봐도 돼요. 예, 몇 가지만 놓고 또 대충 압니다. 아, 나 못 받구나. 예, 괜히 또, 복지센터 가가지고, 나 왜 못 받냐고, 이렇게 막 논의해봤자, 이게 안 돼요. 딱 계산해보면 바로 나와요. 괜히 뻘쭘하게 그러지 말고, 예, 여기 가셔서 자체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셔도 얼추 못 받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받기 어려워요. 왜냐면 이거는 말 그대로 빈곤을 막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빈곤하지 않으면 이게 잘 못 받습니다. 아시겠죠? 주변에 어르신한테 좀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받는 금액은 일반 수급자는 최대 한 25만원, 부부는 40만원까지. 그 다음에 저소득층은 최대 30만원, 부부가구 48만원까지 이렇게 받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해 드렸어요. 중요한 거는 이 정도 제가 설명해 드렸고, 우리가 이 정도만 알면 여러분 학부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형태의 소득 보장에 대해서는, 노인 소득 보장에 대해서는 아실 것 같고, 뭐 수업을 떠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여기서 영리에서 가장 드리고 싶었던 거는, 첫 번째는 국민연금이라는 것을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게 세금의 효과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개인한테도 그렇고 고용주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떤 일종의 세금의 어떤 효과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 연금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인 문제가 더 커졌고, 안 그러면 기초연금 자체를 더 늘려야 된다면 세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세금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소득 재분배는 더 커지고, 쉽게 말해서 고소득층은 더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 연금이 제대로 지탱된다면 오히려 고소득자는 덜 자기의 지출을 줄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저소득자도 아까 보였던 것처럼 훨씬 유리해요. 내가 낸 거 이상 받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마치 이 연금이 내가 국민연금 내는 거 너무 아깝다 생각하지 말아요. 왜? 아까 그 수익률 보셨죠? 5% 이상 되는 거. 수익률만 보셔도 여러분 굉장히 지금 같은 금리 시대 때 되게 좋아요. 예전에 뭐 IMF 때 뭐 그때 뭐 금리 20% 막 할 때나 아니면 뭐 그런 시대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나한테 손해 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 지금 우리가 지금 같은 국면을 봤을 때 과연 금리가 5%, 6%, 7%, 10%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국민연금을 든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다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국민연금 드는 것에 대해서 너무 반감을 가지지 말았으면 하는 게 제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혹시 내가 국민연금 들었는데 못 받는 게 아닌가, 기금 고갈돼서, 고갈 그러면 너무 무섭잖아. 고갈돼서 못 받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셨지만 그런 건 아니다. 고갈돼도 우리는 부가식으로 받을 수가 있다. 예. 어떤 언론이라든지 어떤 사보험회사의 어떤 광고나 마케팅이 너무 속지 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보험의 어떤 개인연금 이런 거 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드셔도 돼요. 우리 왜냐면 다층 보장의 개념이 있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국민연금이 소득 대출이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돈이 있으시다면 사보험에서 어떤 개인 어떤
연금이라든지 이런 거 얼마든지 드셔도 좋습니다. 내가 지금 현대 젊었을 때 소비를 줄이고 노후 때 소비를 더 많이 한다는 관점 하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들고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국민연금을 안 들어야 된다, 국민연금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기사를 내고 그런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제가 꼭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할 특수직 그런 공무원이라든지 뭐 군인연금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